그 아침은 그 큰 집에서 맞이했던 수백 번의 다른 아침과 똑같이 느껴졌다. 서아리는 설탕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 아메리카노를 저었다. 진한 향이 흰색과 은색이 줄을 이루는 주방을 가득 채웠다. 이곳의 모든 기기들은 최고급, 가장 비싼 것들이었다. 5년 전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물려주신 이 집에 다른 모든 것들처럼 아리는 창밖으로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과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맑고 푸른 수영장을 내다보았다. 밖에서 보기에 그녀의 삶은 동화 그 자체였다. 잘생기고 성공한 남편의 아내로서 돈 걱정 없이 꿈의 집에서 사는 삶. 하지만 이 동화에 고통스럽게 비어있는 페이지들이 있다는 것은 아린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발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깨뜨렸다. 남편 박지훈이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2층에서 내려왔다. 넥타이는 이미 완벽하게 매여 있었다. 머리는 포마드를 발라 단정했고 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그는 아린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식탁에서 빵 한 조각을 집어들고 재빨리 잼을 바른 뒤 현관을 향해 계속 걸어가면서 한 입에 삼켰다. 나 갈게. 그가 짧게 말했다. 돌아보지도 않고. 아리는 한숨을 쉬었다. 이것은 그들의 아침 의식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이마에 하는 키스도 따뜻한 포옹도 어젯밤 잘 잤어? 같은 간단한 질문도 없었다. 지호는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그의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세계. 아리는 종종 궁금해했다. 저 안에 뭐가 그렇게 재미있을까? 업무 이메일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그녀는 항상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했었다. 집착하는 질투심 많은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다. 지호는 열심히 일했다. 그것이 그녀가 항상 스스로에게 하던 말이었다. 그는 회사를 무에서부터 일궈냈고 지금은 정점에 서 있었다. 바쁜 것은 당연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속일 수 없었다. 바쁜 것과 무관심한 것은 다른 문제였다. 지훈은 단순히 바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멀게, 아주 멀게 느껴졌다. 가끔 그들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아리는 그들 사이에 두꺼운 유리벽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남편을 볼 수는 있었지만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었다. 지훈의 미소는 이제 그녀보다는 그의 스마트폰 화면을 향하는 일이 더 잦았다. 그날 오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아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항상 그녀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새로 시도한 요리 레시피에 대해, 아버지가 키우는 난초가 새로 꽃을 피운 것에 대해, 결혼을 앞둔 사촌의 소식에 대해. 지훈이는 어떻게 지내니, 아리나? 어머니가 대화 중간에 물었다. 아리는 순간 침묵했다. 그녀는 대답하고 싶었다. 잘 지내요, 엄마. 그녀가 자주 하던 하얀 거짓말. 하지만 왠지 오늘은 그런 척하기가 너무 피곤하게 느껴졌다. 그냥 그래요, 엄마. 아주 바빠요.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아무리 남편이 바빠도 아내를 위한 시간은 있어야지, 얘야. 그 사람이 자기 세상에만 너무 빠져 살게 두지 마라. 넌 아내잖니. 세상의 중심은 너여야지. 어머니의 조언은 부드러웠지만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녀의 직감은 항상 날카로웠다. 네, 엄마. 아리는 알고 있다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녀는 서둘러 화제를 바꿨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들에게 아린의 결혼은 지켜져야 할 행복이었다. 그들은 지훈을 매우 아꼈다. 그들의 유일한 딸을 잘 돌봐줄 수 있다고 생각한 사위. 그들이 아끼는 사위가 서서히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있고 그 설계도에 아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 그날 밤 지훈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아리는 식어버린 음식을 차려놓고 식당에서 그를 기다렸다. 지훈이 들어왔을 때 그는 다른 기운을 풍겼다. 그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고 명랑해 보였다. 환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걸려 있었다. 아린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린이 남편의 행복을 함께 느끼려 애쓰며 물었다. 지훈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아린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아린의 손을 잡았다.
너무나 드문 제스처라 아린을 놀라게 만들었다. 아주 좋은 소식이야, 여보. 싱가포르에서 큰 프로젝트를 따냈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도약대가 될 수 있을 거야. 아린의 마음속에 기쁨의 불꽃이 일었다. 마침내 남편이 그녀와 좋은 소식을 나누었다. 와, 축하해요, 여보. 나도 기뻐요. 그리고 나 모레 출발해야 해. 아마 투자자들과의 초기 미팅 때문에 4, 5일 정도 거기 있을 것 같아. 지훈이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은 반짝였다. 아린의 기쁨은 조금 사그라들었다. 그렇게 빨리요? 모레? 왜 그렇게 갑작스러워요? 여보? 큰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잖아, 여보. 바로 실행해야지. 지훈이 가볍게 말했다. 그는 식어버린 밥과 반찬에 대해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기 시작했다. 아리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서둘러 처리되는 중요한 출장이라니.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 노력했다. 그럼 나도 같이 가요, 여보. 우리 둘이 휴가 간 지 오래됐잖아요. 당신 일 끝나고 나면 같이 구경도 하고요. 지훈의 표정이 즉시 변했다. 그의 미소가 사라졌다. 안 돼, 여보. 이건 순전히 일이야. 나 정말 바쁠 거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회의만 할 텐데. 당신은 호텔에 혼자 있으면 분명히 지루할 거야.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아. 나중에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성사되면 유럽으로 휴가 가자고 약속할게. 알았지? 그가 달랬다. 그 거절은 부드러운 뺨을 맞은 것 같았다. 이유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아린의 마음은 다른 것을 느꼈다. 그녀는 원치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여보, 됐어. 이 얘기는 그만하자. 우리 미래를 위한 거잖아. 지훈이 단호한 어조로 말을 잘랐다. 그는 다시 음식에 집중했고 그 후에는 스마트폰에 집중했다. 그들 사이에 유리벽이 다시 세워졌다. 이전보다 더 두껍게. 아리는 실망감을 조용히 삼킬 수밖에 없었다. 남은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끝났다. 오직 가끔 들리는 수저 소리뿐이었다. 이틀 후 아리는 지훈을 공항에 배웅했다. 가는 내내 지훈은 싱가포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마치 아린을 혹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처럼. 아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듣기만 했다. 그녀는 지훈이 차에서 캐리어를 내리는 것을 도왔다. 출국장 앞에서 지훈은 그녀를 짧게 안았다. 그 포옹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온기 없는 형식적인 절차. 나 다녀올게.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그가 말하고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승객들 사이로 빠르게 걸어 들어갔다. 아리는 그곳에 몇 분 동안 우두커니 서서 점점 멀어지다. 마침내 자동문 너머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상한 느낌이 그녀의 마음을 감쌌다.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 마치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건 그냥 평범한 출장일 뿐이야. 4, 5일은 금방 지나갈 거야.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더욱 텅 비고 차갑게 느껴지는 그들의 큰 집으로 다시 들어섰다. 그녀가 살고 있던 천국은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균열이 점점 더 크고 깊어져 산산조각 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훈이 떠난 후 집은 2배로 크게 느껴지고 10배는 더 고요했다. 아리는 자신을 바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미 정돈된 침실을 다시 정리했다. 정원의 식물에 물을 주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본 새로운 케이크 레시피를 시도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활동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생각은 계속해서 남편에게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가 무사히 도착했는지 묻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고 몇 시간 후에야 짧은 답장을 받았다. 도착했어. 아주 바빠. 그녀의 안부를 묻는 말은 없었다. 아리는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어쩌면 지훈은 정말로 바쁜 것일지도 모른다. 이기적으로 굴면 안 된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켜고 주위를 돌릴 만한 영화를 찾았다. 그녀는 텔레비전 소리가 여전히 켜진 채로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이상한 피로감을 느꼈다.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영혼의 피로였다. 부모님이 그리웠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짐의 절반이 덜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걸지 않고 참았다. 너무 늦은 밤이었다. 그들의 휴식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끄고 침실로 올라갔다. 너무나 넓게 느껴지는 침대에 누웠다. 보통 그녀의 오른쪽에는 지훈이 있었다. 비록 자주 서로 등을 돌리고 잤지만 적어도 아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오늘 밤 그 외로움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베개를 꼭 껴안고 잃어버린 온기를 찾으려 애썼다. 얼마나 오랫동안 눈을 감으려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의 생각은 결혼 초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모든 것이 여전히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 찼던 시절, 지훈이 여전히 그녀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자인 것처럼 바라보던 시절, 그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 시계 바늘이 자정을 막 넘겼을 때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전화벨이 정적을 깨뜨렸다. 고요한 밤중에 그 소리는 너무나 크고 놀랍게 들렸다. 아리는 지훈일 것이라 생각하며 귀찮게 손을 뻗었지만 화면에 표시된 것은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녹색 버튼을 밀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여보세요. 아린이 잠에서 깬 사람 특유의 잠긴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서진철 씨와 김은숙 씨의 따님 되시는 서아린 씨 맞으십니까? 무겁고 격식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아린의 심장이 즉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왜 한밤중에 누군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님의 신원을 묻는 것일까? 네, 맞습니다. 제가 서아린입니다. 누구시죠? 남자는 나지막이 헛기침을 했다. 저는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계 소속입니다. 몇 시간 전 경부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고에 연루된 차량 중 한 대가 서진철 씨 명의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아린의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사고요? 어떻게? 부모님은 어떠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입술이 뻣뻣하게 느껴졌다. 수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아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정적이었다. 그러고 나서 남자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전화상으로는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 없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위해 국립경찰병원으로 즉시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원 확인 절차. 그 두 단어가 망치처럼 아린의 의식을 강타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이건 불가능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아니, 그럴 리 없어. 오늘 오후에 막 전화드리려고 생각했단 말이야. 두 분은 괜찮으셨어. 아린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여사님. 부디 진정하시고 병원으로 속히 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다. 그의 어조는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차갑고 형식적으로 느껴졌다. 전화기가 아린의 손에서 미끄러져 두꺼운 카펫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의 뇌는 방금 들은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아버지, 어머니, 사고, 신원 확인. 모든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윙윙거렸다. 이건 악몽이야. 분명히 악몽일 뿐이야. 곧 깨어날 거야. 하지만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그녀의 울음이 터져나와 고요한 방을 가득 채웠다. 엄청난 공황과 슬픔 속에서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기댈 곳을, 남편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심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훈의 번호를 누르기가 어려웠다. 첫 번째 전화,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전화, 다른 전화로 연결되었다. 세 번째 전화, 통화 중 신호음이 들렸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녀의 전화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거나 전원이 꺼져 있어. 자동 안내 멘트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가 가장 무너졌을 때,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을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남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정말로 혼자였다. 엄청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상태로 혼자 병원에 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친척들의 전화번호를 기억해내려 애썼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마침내 그녀는 어머니의 오빠, 즉 외삼촌의 번호를 기억해냈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지옥을 통과하는 여정 같았다. 아리는 외삼촌 차의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울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멈추지 않는 눈물에 흐려졌다. 그들이 달리는 매 킬로미터가 심장에 새로운 칼날이 밝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녀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쓰라린 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했다. 병원에서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즉시 그녀의 후각을 덮쳤다. 조용하고 차가운 복도의 분위기는 으스스했다. 한 직원이 그들을 뒤편의 한 방으로 안내했다. 철문이 달린 그 방은 아린의 소름을 돋게 했다. 영안실. 이쪽입니다, 여사님. 안에 계십니다.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아린의 다리는 젤리처럼 느껴졌다. 걸을 수가 없었다. 외삼촌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힘을 주었다. 직원이 냉동 안치실 서랍 중 하나를 열고 덮여있던 흰 천을 걷었을 때 아린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항상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던 평온한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고 굳어 있었다. 옆 서랍에서는 그녀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 미소가 항상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여인의 얼굴을 보았다. 이제 그 미소는 영원히 사라졌다. 아린의 울음이 억제할 수 없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어머니의 차가운 몸을 껴안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마치 그녀의 울부짖음이 그들을 이긴 잠에서 깨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소리쳤다. 그녀는 애원하고 소리치고 목이 쉬고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었다. 이제 현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고아가 되었다. 고통스러운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난 후 그들은 부모님의 시신을 집으로 빈소로 모셨다. 항상 웃음과 온기로 가득 찼던 아린의 어린 시절. 집은 이제 어두운 슬픔에 잠겨 있었다. 아린은 부모님의 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조문을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방음 거품 속에 있는 것처럼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고장난 카세트 테이프처럼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 질문뿐이었다. 어디에 있어요, 지훈 씨? 내가 세상 그 무엇보다 당신을 필요로 할 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녀는 계속해서 남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십 번, 수백 번, 결과는 같았다. 전원이 꺼져 있고 마치 땅속으로 꺼진 듯 사라졌다. 바로 아린의 발밑땅이 두 개로 갈라지는 순간에 장례 절차는 저속으로 재생되는 무성 영화 같았다. 아린은 인형처럼 움직였다. 친척들의 모든 지시에 따랐다. 그녀는 관 위에 국화꽃을 올렸다. 그녀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일어섰고 그들이 앉을 때 앉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곳에 없었다.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 그녀의 온 세상을 담고 있던 두 개의 냉동 안치실 서랍 앞에 남아 있었다. 빈소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익숙하고 낯선 얼굴들이 와서 의미 없는 중얼거림처럼 들리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떠났다. 힘내, 아리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 좋은 분들이셨으니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아리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때로는 옅은 미소를 지으려 했었다. 얼굴 근육이 뻣뻣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노력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녀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힘이 되어주어야 할 단 하나의 얼굴을 찾았다. 하지만 그 얼굴은 없었다. 몇몇 삼촌과 이모들이 속삭이는 어조로 물었다. 지훈이는 어디 있니? 아리나? 왜 안 보이지? 아직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못 구했나?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아리는 작은 칼날이 심장을 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혀끝에서 쓴맛이 느껴지는 거짓말. 아직 처리할 일이 남아서요.
비행편이 꽉 찼대요. 최대한 빨리 돌아올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녀는 인생의 최저점에서 자신을 버린 남자의 체면을 지켜줘야 한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미웠다. 하지만 이 슬픔의 한가운데서 가정의 치부를 드러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 시신이 장지로 옮겨질 때 아리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녀의 다리는 더 이상 몸과 슬픔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다. 다행히 사촌 동생인 미나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장지로 가는 내내 아리는 앞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이 모두 말라버린 것 같았다. 남은 것은 너무나 광활한 공허함뿐이었다. 모든 빛과 희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축축한 붉은 흙이 그녀의 부모님의 마지막 안식처 위에 천천히 덮였다. 사비자갈과 부딪히는 소리가 아린의 귀에 너무나 시끄럽게 들렸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꽃을 놓고 기도했다. 아린은 갓 세워진 2개의 나무 묘비만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녀에게 생명을 준 2 이름이 이제는 나무 위에 글씨가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이제 외톨이가 되었다. 장례 절차가 끝난 후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묘지를 떠나기 시작했다. 오직 직계 가족만이 아린 주위에 남아 그녀에게 약간의 힘이라도 주려고 애썼다. 아린은 묘지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여전히 떠나기를 꺼렸다. 아직 10대인 그녀의 사촌 미나가 옆에 앉았다. 아마도 좋은 의도였을 것이다. 아마도 그녀는 그저 아린의 주의를 슬픔에서 돌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SNS를 스크롤하기 시작했다. 언니, 계속 슬퍼만 하지 마.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앞에 있는 흙무덤을 계속 바라보았다. 언니, 미나가 갑자기 약간 혼란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거 지훈이 오빠 아니야? 왜 내 친구 게시물에 있지? 아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하지만 미나가 스마트폰 화면을 그녀의 얼굴 앞으로 내밀었다. 이거 봐봐, 언니. 내 친구도 지금 싱가포르에서 휴가 중인데 이 사진을 올렸어. 이 여자 이름은 강유라라고 태그했는데 사진에 지훈이 오빠가 있어. 아리는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미나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을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세상은 단지 금이 간 것이 아니라 먼지가 되어 산산조각 났다. 그것은 사진이었다. 그녀 주위의 잿빛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밝고 다채로운 사진. 사진 속에서 지훈은 상징적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지구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린이 최근 몇 년 동안 본 가장 행복한 미소였다. 그의 손은 아린이 모르는 긴 머리의 아름다운 여자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다. 여자는 그의 어깨에 애교 있게 기대어 똑같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2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즐겁게 웃으며 서 있었다. 그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보였다.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 아리는 위치 태그를 읽었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 그리고 그녀는 강유라라는 여자가 쓴 사진 아래의 글을 읽었다. 고생한 우리 가족을 위한 최고의 휴가. 열심히 일한 뒤에는 즐길 시간. 사랑하는 내 남자 박지훈 씨, 모든 것에 감사해요. 아린의 심장이 몇 초 동안 멈췄다. 그녀는 게시물의 날짜를 보았다. 20시간 전 게시됨. 정확히 경찰이 그녀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알렸던 시간과 비슷했다. 그녀가 공황 상태에 빠져 남편을 찾고 있을 때, 그녀가 영안실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그녀의 세상이 끝났다고 느꼈을 때, 지우는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 그의 다른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며 웃고 있었다. 큰 프로젝트. 아침부터 밤까지 회의. 당신은 지루할 거야. 모든 거짓말들이 이제 독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몸 모든 세포를 채우고 있던 슬픔은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뜨겁고 타오르는 명치에서부터 손끝까지 퍼져나가는 무언가. 분노.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순수하며 너무나 강렬한 분노에 그녀의 울음이 즉시 멎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나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날카롭고 위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부모님의 무덤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쭈그려 앉아 아직 새것인 나무 묘비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매우 분명하고 단호하게 들렸다. 아린, 약속할게요. 더 이상 울지 않을게요. 약하지 않을 거예요. 그 남자, 우리의 고통 위에서 춤을 추고 우리가 슬퍼할 때 웃었던 그 남자, 그는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녀는 흙무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는 아린의 행복을 앗아갔어요.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짓밟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맹세할게요. 우리 것이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올 거예요. 그가 후회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모든 것을 빼앗아올 거예요. 편히 쉬세요, 아버지, 어머니. 아린이 모든 것을 정리할게요. 아린은 굳건히 일어섰다. 그녀는 혼란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는 친척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 오직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표정만이 있었다. 그녀 마음속의 폭풍은 멎고 깊고 치명적인 얼음 호수로 변했다. 슬픔이 새로운 여왕을 탄생시켰다. 빼앗긴 왕국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여왕. 다음날 아침 해는 평소처럼 떠올랐다. 하지만 아린에게 세상은 영원히 변해 있었다. 그녀는 꿈도 꾸지 않은 짧은 잠에서 깨어났. 울어서 부은 눈이 아니라 수술용 칼처럼 맞고 날카로운 정신으로. 더 이상 의심도 헛된 희망도 없었다. 오직 계획만이 있었다. 그녀는 욕실로 걸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이 약간 붓고 다크서클이 진 그 여자는 낯설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가장 깊은 고통에서 태어난 힘. 그녀는 샤워를 했다. 몸을 적시는 차가운 물이 아직 남아있는 나약함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 후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그녀는 평소에 입던 부드러운 색상의 드레스와 편안한 옷들을 지나쳤다. 그녀의 손은 검은색 정장 세트에서 멈췄다. 날카로운 재단의 블레이저와 바지. 아버지가 남성용 버전으로 더 자주 입으시는 것을 보았던 옷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입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 목선을 드러냈다. 얼굴에는 옅은 화장을 해서 슬픔의 흔적을 가리고 턱선의 단호함을 강조했다. 그녀가 다시 한번 거울을 보았을 때 그녀가 본 것은 더 이상 순종적인 박지훈의 아내 서아린이 아니었다. 잠시 잊고 있었던 비즈니스 제국의 상속녀, 고 서진철의 외동딸 서아린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로 내려갔다. 그녀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던 공간, 커피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여전히 그곳에 배어 있었다. 그녀는 견고한 티크 책상 뒤에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았다. 의자는 딱 맞았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았다. 이곳이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 그녀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켰다. 일할 시간이었다. 첫 번째 전화는 오랫동안 가족의 신뢰를 받아온 변호사, 최 변호사에게 걸었다. 수학이 넘어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린 양, 삼가 조의를 표하네. 무슨 일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게.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의 떨림 하나 없이 차분하고 평탄했다. 그 차분함에 최 변호사는 약간 놀랐다. 제가 전화드린 건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업적인 일로 전화드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사업. 무슨 일인가, 아린 양. 제 남편 박지훈 씨에 대한 이혼 소송 절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요. 아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놀란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이혼. 하지만 왜? 이런 때에, 바로 이런 때이기 때문에 해야만 합니다. 변호사님. 아린이 말을 잘랐다. 제 남편이 외도와 유기를 저질렀다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는 제가 제공한 돈으로 다른 여자와 그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님께서 저희의 혼전 계약서와 제 명의 및 부모님 명의의 모든 자산 문서를 재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가족의 유산단 일원도 그 사람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최 변호사는 방금 들은 정보를 소화하며 침묵했다. 그는 아린을 어릴 때부터 부드럽고 순종적인 소녀로 알고 있었다. 지금 그와 통화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명령을 내리는 사령관의 목소리였다. 알겠네, 아린 양. 자네가 가진 모든 증거를 보내주게. 즉시 소장을 작성하겠네.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린이 말하고는 용건만 간단히 하고 전화를 끊었다. 두 번째 전화는 그녀 가족의 자산 대부분이 예치된 VVIP 거래은행에 걸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녀를 알고 지낸 지점장 김 부장과 직접 통화했다. 안녕하세요, 김 부장님. 서아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회장님과 사모님 일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김 부장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린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아린 제명의의 주계좌에 연결된 모든 은행 서비스를 즉시 동결시켜 주십시오. 지금 당장이요. 동결이라니요, 사모님? 박지훈 사장님과의 공동계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부장이 확인차 물었다. 공동계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 명의로 발급된 모든 추가 신용카드를 말하는 겁니다. 제 남편 박지훈 씨가 추가 카드로 플래티넘과 인피니트 카드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모든 카드를 지금 당장 차단해 주십시오. 국내든 해외든 단 한 건의 거래도 이루어질 수 없도록 확실히 해주세요. 하지만 사모님,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지시입니다. 보통은 서면 진술서가 필요한데요. 부장님, 아린이 반박의 여지가 없는 차가운 어조로 말을 잘랐다. 부장님 은행에 있는 돈은 제 가족의 돈입니다. 저는 주계좌 소유주입니다. 현재 제 자산이 남용되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전화로 제 요청을 처리해 주실 수 없다면 오늘 오후에 제 가족의 모든 자금을 부장님 은행에서 인출하여 더 협조적인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제 변호사의 위임장은 일시간 내로 도착할 겁니다. 그 위협은 효과가 있었다. 김 부장은 즉시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박지훈 사장님 명의의 모든 추가 카드를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인 기다리겠습니다. 아린이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의자에 기댔다. 1단계 완료. 그녀는 지훈과 그의 내연녀가 명품거리의 부티크에서 쇼핑하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카드가 거절당했을 때 그들의 얼굴 표정을 상상했다. 차가운 작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다음으로 그녀는 탄약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실제 작업 공간이라기보다는 전시 공간처럼 느껴지는 지훈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는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다. 다행히도 비밀번호는 여전히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고통스러운 아이러니였다. 그 안에서 그녀는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했다. 박지훈, 강유라, 그리고 두 어린아이, 4명의 싱가포르행, 비행기표 예매 확인 이메일, 센토사에서 가장 비싼 리조트 중 하나인 카펠라 호텔의 패밀리룸 예약 이메일, 여러 장소에서 그들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담긴 숨겨진 폴더, 심지어 아린이 지금까지 자금을 대왔던 회사 계좌에서 자금 이체를 계획하는 강유라 명의의 새 회사 사업 제안서 초안까지 있었다. 배신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녀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음모였다. 고통이 다시 밀려왔지만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억눌렀다. 고통을 느낄 시간이 없었다. 행동할 시간만 있었다.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외장 하드 드라이브에 복사했다. 이 모든 것이 지훈의 결혼 생활과
재정적 자유에 관해 밝힐 마지막 못이 될 것이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변호사에게 보낸 후 아리는 다시 아버지의 의자에 앉았다. 피곤했지만 동시에 활력이 넘쳤다.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종자였고 자신의 왕좌를 되찾는 여왕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환율 웹사이트를 열었다. 그녀는 싱가포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쓸모없는 플라스틱 카드로 가득 찬 지갑과 점점 줄어드는 현금을 가진 채 타국에 있는 지온을 상상했다. 그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창조자인 아리는 자신의 왕좌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볼 것이었다. 싱가포르에서는 태양이 더 밝게 빛났다. 적어도 지온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그는 카펠라 빌라의 개인 수영장 가장자리 선베드에 기대어 칵테일을 마셨다. 여기서 그는 멀리서 천천히 항해하는 화물선들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옆에서 유라는 지훈이 선물한 최신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느라 바빴다. 그의 두 아이, 레이와 아니타는 수영장에서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나 완벽했다. 자기야, 이것 봐. 사진 잘 나왔어? 유라가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푸른 수영장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다. 예쁘네. 당신은 사진 항상 잘 나와. 지훈이 대답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바다를 향해 있었다. 그는 세상의 왕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그의 가족.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가족을 최고의 장소로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그는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제공하는 데 성공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노력 덕분이었다. 물론 아린의 자본이 있었지만 비전을 가진 것은 그였고 머리를 쓴 것도 그였다. 아린은 그가 우연히 결혼한 걸어다니는 금고에 불과했다. 오늘 밤 우리 말이나 베이센즈 위에서 저녁 먹자, 오빠. 내가 셀럽이 예약했어. 싱가포르에서 전망이 제일 좋대. 유라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졸랐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어? 물론이지. 원하는 거 뭐든지 주문해. 이제 앞으로 우리 더 자주 이렇게 지낼 거야. 이 프로젝트 끝나면 내가 다 정리할게. 우린 지금 그 집보다 더 큰 우리만의 집을 갖게 될 거야. 정말? 유라의 눈이 반짝였다. 기다릴 수가 없어, 오빠. 이렇게 계속 숨어 지내는 거 지겨워. 조금만 참아, 자기야. 서아리는 멍청한 여자야.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의심 같은 건 못해. 내가 진짜 회의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줄 알 거야. 사실은 우리를 위한 천국을 만들고 있는데 말이지. 지훈이 거만한 웃음과 함께 말했다. 그는 몰랐다. 그가 짓고 있는 천국은 허약한 기초 위에 서 있었고 그 기초의 주인이 방금 그것을 다시 거두어 들였다는 것을. 그날 밤 그들은 최고의 옷으로 치장했다. 지훈은 명품 셔츠를 입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고급 시계를 찼다. 유라는 섹시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디자이너 핸드백을 들었다. 그들은 잡지 표지에서 튀어나온 상류층 커플처럼 보였다. 그들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한눈에 들어오는 말이나 베이센즈 꼭대기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그들은 주저없이 가장 비싼 메뉴들을 주문했다. 샴페인, 랍스터 테르미도르, 와규 스테이크, 지위와 부를 과시하는 모든 것. 유라는 끊임없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과시했다. 지우는 그녀를 내버려 두었다. 그는 자신의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공한 남자의 역할을 즐겼다. 언제 그 여자랑 이혼할 거야, 오빠? 유라가 저녁 식사 중간에 물었다. 그녀의 어조는 진지했다. 난 확실한 신분을 원해. 서울 돌아가자마자 바로 약속할게. 지훈이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 추가 자본이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말할 거야. 그녀 자산 일부를 현금화해달라고 요청할 거고 돈이 내 손에 들어오면 바로 이혼 서류 처리할 거야. 그녀는 충격받겠지만 이미 늦었을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 지훈은 자신의 계획이 너무나 기발하다고 느끼며 교활하게 미소 지었다. 호화로운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웨이터가 우아한 가죽 폴더에 담긴 계산서를 가져왔다.
지훈은 숫자를 힐끗 보았다. 환상적인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아린의 재산의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그의 주력 카드인 블랙카드를 꺼냈다. 한도가 거의 무제한인 아린의 계좌에서 발급된 추가 카드였다. 그는 그것을 웨이터에게 건넸다. 이걸로 해요.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웨이터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몇 분 후 웨이터는 약간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손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거절? 그럴 리가. 다시 해봐요. 당신들 기계가 문제일 수도 있잖아. 네, 손님. 웨이터는 갔다가 잠시 후 다시 돌아왔다. 그래도 안 됩니다, 손님. 거절됨이라고 뜹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피함으로 붉어지기 시작했다. 주변 테이블의 몇몇 손님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유라는 그를 다그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왜 그래, 오빠. 창피하게 만들지 마. 조용히 해. 지훈이 쏘아붙였다. 그는 지갑에서 다른 플래티넘 카드를 꺼냈다. 이걸로 해봐요. 두 번째 카드도 거절되었다. 세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였다. 차가운 땀이 지훈의 관자놀이를 적시기 시작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정중하게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고 이는 상황을 더욱 어색하고 창피하게 만들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내 카드가 왠지 작동하지 않네요. 한도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모바일 뱅킹으로 이체해 볼게요. 그는 스마트폰에서 은행 앱을 열었다. 그가 이체를 시도했을 때 화면에 알림이 떴다. 고객님의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지훈의 심장이 뱃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동결. 왜? 그는 패닉에 빠졌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매니저와 이미 얼굴이 굳어있는 유라에게 말했다. 고급스러운 화장실 안에서 지훈은 아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만 했다. 첫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전화가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 그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감히 아린이 그의 전화를 받지 않다니. 그는 세 번째로 시도했다.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아린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차가웠다. 평소와는 전혀 달랐다. 아린.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내 카드 전부 거절되는 거야? 내 계좌도 동결됐어.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훈이 다짜고짜 퍼부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린이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단어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밝혔다. 당신 휴가나 즐겨, 박지훈 씨. 그냥 마지막 이별 선물이라고 생각해. 뚝,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별 선물. 무슨 뜻이지?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번호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다. 그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것이 차단되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아린이 알고 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린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복수다. 그녀는 화내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를 꺼버렸다. 그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모든 생명줄을 끊어버렸다. 지우는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로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는 테이블로 돌아갔다. 유라와 레스토랑 매니저가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에 있는 제 은행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이 모든 걸 지불할 현금이 부족합니다. 그 굴욕감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결국 그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현금을 내놓아야 했다. 그 액수는 총액의 4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지우는 내일 와서 갚겠다는 약속을 하며 그의 고급 시계를 담보로 맡겨야만 했다. 그들은 조용히 그 웅장한 건물을 걸어 나왔다. 한때 천국처럼 보였던 싱가포르의 반짝이는 불빛은 이제 그들을 조롱하는 지옥의 불길처럼 보였다. 그들의 천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돈이 거의 바닥난 채
은행 계좌 접근권도 없이 내일 만기가 되는 5성급 호텔 청구서를 안고 낯선 나라에 발이 묶였다. 아름다운 꿈은 끝났다.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바뀌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은 매우 길고 고요하게 느껴졌다. 더 이상 애교 섞인 웃음이나 가벼운 대화는 없었다. 오직 짙은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스위트룸 문이 닫히자마자 유라가 폭발했다. 이게 다 무슨 뜻이야? 오빠? 카드 거절, 이별 선물. 당신 아내가 알고 있잖아.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렸다. 나도 몰라. 지훈이 힘없이 대답했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졌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무래셔도 아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른다고? 유라가 소리쳤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 깨어나 울기 시작했다. 당신이 그 여자 멍청하다고 했잖아. 모든 게 안전하다고 했잖아. 알고 보니 당신이 멍청했네. 이제 우리 어떻게, 여기 돈도 없는데? 내일 이 호텔비는 어떻게 내? 밥은 어떻게 먹어? 집에는 어떻게 돌아가? 연이은 질문들이 지훈을 무자비하게 강타했다. 그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그는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쥐가 된 기분이었다. 친구들한테 연락해 볼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할게. 그는 유라보다는 자기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헛수고였다. 예전에 그가 호화로운 저녁을 자주 사주던 친구들은 갑자기 연락이 닿기 어려워졌다. 연락이 닿은 몇몇은 거절하기 위해 100가지 이유를 댔다. 불분명한 이야기를 하며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거짓말과 아린의 돈 위에 세운 세상에는 진실한 우정의 기반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악몽은 현실이 되었다. 정오 11시, 호텔 매니저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의 방문을 두드렸다. 다음 날 밤, 숙박료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지훈은 국가 간 송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며 협상을 시도했다. 오후에는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매니저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데 훈련된 사람이었다. 정책은 분명했다. 지불이 없으면 서비스도 없다. 정오 12시 그들의 객실 카드키가 비활성화되었다. 그들은 정중하게 쫓겨났다. 그들의 모든 물건과 캐리어는 미납된 숙박료에 대한 담보로 호텔 측에 의해 압류되었다. 그들은 지갑, 여권, 스마트폰이든 핸드백 하나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들은 텅 빈 시선으로 몸에 걸친 옷만 입은 채 웅장한 호텔 로비를 걸어 나왔다. 호텔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동정과 의심이 섞인 시선. 그 굴욕감은 돈을 잃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노숙자가 되었다. 센토사의 호화로운 스위트룸에서 그들은 이제 목적 없이 길가에 서 있었다. 싱가포르의 태양열은 따가웠다. 유라의 아이들은 피곤하고 배고파서 울었다. 간신히 통제하던 공황이 이제 단단히 목을 조여왔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사교계 명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화장은 번졌고 머리는 헝클어졌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보였다. 당신은 쓸모없는 남자야. 날 여기로 데려와서 고생시키다니. 닥쳐,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좌절감과 창피함이 마침내 폭발했다. 내가 이렇게 되고 싶었던 줄 알아? 너도 그 돈 다 즐겼잖아. 안 그래?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 길가에서 벌어진 그들의 싸움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호화로움과 달콤한 약속을 기반으로 했던 관계는 이제 어려움의 시험을 받자 그 썩은 본 모습을 드러냈다. 더 이상 사랑은 없었다. 오직 서로를 탓하는 것뿐이었다. 지훈이 아주 싼 값의 작은 전당포에 시계를 판 돈으로 그들은 찾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숙소를 찾아야만 했다. 그들은 유흥가로 유명한 지역의 비좁은 호스텔에 몰게 되었다. 방은 작고 답답했으며 4개의 2층 침대와 더러운 공용 욕실이 밖에 있었다. 퀴퀴한 냄새와 값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전의 빌라와의 대조는 너무 극단적이어서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 비좁은 방 안에서 그들은 고통 속에서 다음 며칠을 보냈다. 그들의 돈은 점점 줄어들었다. 도시락이나라면 같은 가장 싼 음식을 살 만큼만 충분했다. 유라의 아이들은 피로와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자주 아팠다. 유라 자신은 대부분 침묵했고 텅 빈 시선으로 가끔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자신이 호화로운 삶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남자가 실제로는 방금 숙주를 잃은 기생충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지훈 자신도 무너졌다. 매일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린의 차가운 얼굴과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그 여자를 얕봤다. 그는 아린이 영원히 통제할 수 있는 연약하고 부드러운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크게 틀렸다. 그녀의 부드러움 뒤에는 그 무엇보다 단단한 강철이 있었다. 아린은 그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를 파괴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만든 가짜 천국에 그를 가두고 모든 탈출구를 막아버리는 가장 영리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것을 해냈다. 거의 일주일 동안 비참하게 살면서 누구에게서도 도움의 희망이 없자 지우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삼켰다. 그는 며칠 동안 갈아입지 않은 옷과 영양 부족 및 수면 부족으로 초췌한 얼굴로 유라와 두 아이를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국가대표 건물로 들어갔다. 그들은 차갑고 소독된 대기실에 앉아 재외 국민 지원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들 주위에는 문제가 있는 이주 노동자, 여권을 잃어버린 관광객, 그리고 각자의 슬픈 사연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지훈과 유라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휴가를 온 사격의 명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발이 묶인 두 명의 대한민국 국민일 뿐이었다. 국가의 자비의 의지에 귀국하기를 간청했다. 공황은 사라졌다. 완전한 수치심과 패배감으로 대체되었다. 그들의 귀국길은 패배자의 여정이 될 것이었다. 대사관에서의 절차는 차가운 관료주의의 지옥이었다. 지훈과 유라는 특별한 경우로 취급받지 않았다. 그들은 발이 묶인 수많은 국민 중 2명일 뿐이었다. 일일 보고서의 통계 수치. 그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듣는 젊은 직원에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야만 했다. 마치 1000가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것처럼 지훈은 그럴듯한 이야기, 그가 철저히 편집한 버전을 엮어내려 했었다. 그는 사업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모든 지갑과 은행 접근권을 잃었다고 했다. 그는 아린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내에게 파괴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창피했다. 직원은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성해야 할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다음 며칠은 기다림으로 보냈다. 그들은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임시보호소에 배치되었다. 기숙사 스타일의 방이 있는 소박한 건물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시설을 공유해야 했다. 더 이상 사생활도 호화로움도 없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배급되는 반찬이 거의 없는 도시락이었다.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데 익숙했던 유라는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먹기 전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죽었다. 더 이상 싸움은 없었다. 싸울 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오직 죽음과 같은 침묵만이 있었다. 유라는 지훈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시선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몸을 떠난 것처럼 그녀는 더 이상 지훈을 분노가 아닌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지훈이 그녀 인생 최대의 실수인 것처럼 지훈 자신은 방구석에서 더 많이 혼자 있었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의 사건을 끊임없이 되짚어보았다.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었을까? 그는 산 정상에 있다가 다음 순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던져진 기분이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동전을 사용해 공중전화에서 아린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애원하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아린은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한 달처럼 느껴졌던 거의 일주일 후 마침내 대사관 직원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의 귀국 항공권이 준비되었다. 출발할 때처럼 5성급 항공사의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이 아니라 가장 저렴한 저가 항공사의 이코노미 클래스 티켓이었다. 가장 늦은 밤 비행기.
다른 선택은 없었다. 그들은 받아들여야만 했다. 창의공항에서 그들은 일주일 전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들의 옷은 호텔에서 쫓겨날 때 입었던 것과 같았고 이미 낡고 약간 냄새가 났다. 머리는 기름졌고 얼굴은 초췌하고 피곤했다. 그들은 다른 승객들 사이를 고개를 숙이고 걸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지친 유라의 아이들은 계속 칭얼거리며 그들의 어깨에 놓인 짐을 더 무겁게 했다. 비행기에 탔을 때 그들은 화장실 바로 옆 가장 뒷좌석으로 안내되었다. 좌석은 좁았다. 다리를 뻗을 공간이 거의 없었다. 거의 이 시간의 비행 동안 지훈과 유라 사이에는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래의 어두운 구름의 광활함. 그는 교수대로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유라는 눈을 감고 두 아이를 꼭 껴안았다. 마치 그들을 기다리는 암울한 미래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처럼.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것은 전혀 안도감을 주지 않았다. 덥고 습한 서울의 공기가 숨막히게 느껴졌다. 그들은 비싼 공항 택시를 탈 돈이 없었다. 잠시 논쟁 끝에 그들은 결국 다른 승객들과 붐비는 공항버스를 탔다. 공항에서 도심까지의 길은 심한 교통체증으로 가득했고 지훈에게 생각할 시간을 너무 많이 주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리석은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다. 어쩌면 아리는 그에게 교훈을 준 것뿐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 그녀의 마음이 누그러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 그녀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희망은 너무나 희박했지만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다. 버스는 붐비는 터미널에 그들을 내려주었다. 거기서부터 그들은 유라가 스마트폰에 남은 데이터로 예약한 카카오 택시를 탔다. 유라는 그들의 호화로운 주택단지 주소를 말했다. 택시 기사는 이상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아마도 이렇게 초라한 모습의 승객이 부촌에 산다는 것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남은 여정 동안 지훈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차가 그들의 주택단지 정문을 통과했을 때 그는 숨을 참았다. 모든 것이 여전히 똑같아 보였다. 깔끔한 거리,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인 웅장한 집들. 그는 약간 안도감을 느꼈다. 이곳은 그의 세계였다. 그는 집에 돌아왔다. 택시는 정확히 8번지, 그들의 집, 아린의 집 앞에 멈췄다. 지훈은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약간 떨렸다. 그는 높은 철문을 바라보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언가 달랐다. 문 손잡이에는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반짝이는 새 자물쇠와 함께 큰 쇠사슬이 감겨 있었다. 그는 초인종을 한 번, 두 번, 세 번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집안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다. 그는 아린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렸다. 아린, 아린, 나야, 오빠. 문 열어, 자기야. 나 돌아왔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고 밤바람에 흩어졌다. 잠시 후 그가 잘 아는 경비원 박 경비원이 그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박 경비원의 시선은 예전처럼 친근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평탄하고 직업적이었다. 죄송합니다, 박 사장님.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박 경비원이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 여긴 제 집이에요. 아내를 만나야겠어요.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감정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단지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서아린 사모님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일주일 전부터 사장님은 이 부지에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문장은 사형 선고였다. 서아린 사모님의 직접적인 지시. 이 부지. 이곳은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었다. 지훈에 남은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완전히 버려졌다. 그가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동안 유라가 택시에서 내렸다. 그녀는 모든 대화를 들었다. 그녀는 텅 빈 시선으로 지훈을 바라보고 잠긴 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매우 지쳐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남자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방금 깨달은 듯했다. 난 당신이랑 끝났어.
그녀가 조용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택시 문을 열고 아이들에게 타라고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가주세요, 기사님. 그녀가 택시 기사에게 말했다. 택시는 천천히 움직여. 이제는 남의 것이 된 집 문 앞에 홀로 서 있는 지훈을 남겨두고 떠났다. 바로 그때 아까부터 흐려있던 하늘이 마침내 내용물을 쏟아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순식간에 지훈을 흠뻑 적셨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뼈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느끼며 그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은 추위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재산, 내연녀, 집.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는 이제 젖은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다음 사흘은 지훈에게 지상에서의 지옥과 같았다. 돈도, 스마트폰도, 살 곳도 없이 그는 한때 왕이었던 도시에서 노숙자가 되었다. 그는 남은 유일한 귀중품인 결혼 반지를 비참한 가격에 팔았다. 그 돈으로 그는 작고 답답하며 담배 냄새가 나는 모텔방을 빌렸다. 거기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결과는 항상 같았다. 한때 그를 칭송했던 사업 파트너들은 이제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가 자주 도와주었던 먼 친척들은 갑자기 바빠졌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소문은 이미 불처럼 퍼진 것 같았다. 아리는 그를 위해 모든 문이 닫히도록 확실히 해두었다. 그는 집에서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생활에서도 쫓겨났다. 그는 모든 사람이 피하는 파리아, 추방자였다. 매일 그는 그의 주택 단지로 돌아가 스토커처럼 멀리서 서서 아린을 볼 수 있기를, 말할 기회, 애원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멈추지 않고 문을 드나드는 아린의 차뿐이었다. 아린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더 정확히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나흘째 되던 날 그가 거의 절망에 빠졌을 때 그가 새로 산 저렴한 스마트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가 모르는 번호에서 온 짧고 격식 있는 메시지였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 씨. 법무법인 수호의 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희 의뢰인인 서아린 씨와의 면담에 초대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저희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참석 여부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 면담. 거의 꺼져가던 희망의 불꽃이 지훈의 가슴에서 다시 타올랐다. 바로 이거다. 이게 그의 기회다. 면담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아린의 마음이 분명 누그러졌을 것이다. 그녀는 분명 그의 설명을 들어줄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녀의 발 앞에 엎드릴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모텔 주인에게 다리미를 빌려 구겨진 셔츠를 다렸다. 그는 구두를 광이 날 때까지 닦았다. 그는 좋아 보여야 했다. 그는 설득력 있어 보여야 했다. 그는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는 방에 금이 간 작은 거울 앞에서 사과의 말을 연습했다. 그는 여전히 아린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서울 비즈니스 중심가의 웅장한 오피스 빌딩에 도착했다. 법무법인 수호는 유리와 어두운 목재가 줄을 이루어 권위 있고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로 한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접수원이 그를 차가운 대기실에 앉도록 안내했다. 지훈은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았지만 불 위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그는 거의 30분 동안 기다려야 했다. 그를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데 성공한 심리적 전술이었다. 마침내 한 젊은 여성이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를 큰 회의실로 안내했다. 안에는 광택이 나는 긴 나무 테이블, 뒤에 아린의 변호사인 최 변호사와 더 젊고 날카로워 보이는 또 다른 변호사가 이미 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린은 아직 거기에 없었다. 몇 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다. 아린이 들어왔고 지훈의 심장이 멎었다. 이것은 그가 알던 아린이 아니었다. 방으로 들어온 여자는 꿰뚫는 듯한 차가운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짙은 파란색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렸고 화장은 완벽했다.
그녀는 꼿꼿하게 걸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다. 마치 지훈이 방 안의 가구 조각에 불과한 것처럼. 그녀는 그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두 변호사 사이에 지훈의 맞은편에 앉았다. 아린.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아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앞만 바라보았다. 지훈은 침을 삼키고 용기를 내려고 애썼다. 아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아린,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 봐.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가 중얼거렸다. 어젯밤 준비했던 모든 말들이 이제 엉망으로 튀어나왔다. 아리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녀는 지훈이 계속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가 그의 비참한 모든 변명을 쏟아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모든 단어를 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감정 없이. 아린의 침묵은 그녀의 분노보다 훨씬 더 무서웠다. 지훈이 할 말을 다하고 애원하는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자 아린은 최 변호사에게 작은 고갯짓을 했다. 최 변호사는 헛기침을 하고는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건너 지훈 앞으로 밀었다. 읽어보시죠. 박지훈 씨. 떨리는 손으로 지훈은 서류철을 열었다. 첫 페이지는 이혼 소장이었다. 그의 심장이 철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페이지들에는 그를 파괴하는 모든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다. SNS에서 가져온 싱가포르에서 유라와 함께 찍은 그의 사진들, 4명의 비행기표와 호텔 예약 증거 사본, 아린이 결코 누리지 못했던 보석, 명품 가방, 호화로운 저녁 식사에 대한 그의 추가 신용카드 거래 내역, 심지어 그가 유라를 위해 작성했던 사업, 초안 사본까지 있었다. 아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지훈은 문장을 끝맺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최 변호사는 그가 질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다른 서류철을 열었다. 그리고 이것은 재산 분할 내역, 더 정확히는 없음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 옆에 젊은 변호사가 날카롭고 분명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혼전 계약서의 조항을 하나씩 설명했다. 그는 집, 고급 자동차, 모든 주식과 투자에 대한 소유권 증거를 보여주었다. 모든 것은 서씨 가문의 유산에서 비롯되었고 결혼 전이나 결혼 중에 아린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되었다. 지훈의 이름은 몇몇 문서에 기재되어 있었지만 소유권 없이 단지 남편으로서만 기재되어 있었다. 지훈이 무에서부터 세웠다고 주장했던 회사. 알고 보니 초기 자본금 100%가 아린의 아버지로부터의 증여 자금이었다. 법적으로 지훈은 어떤 것에도 대한 권리가 없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박지훈 씨, 최 변호사가 그 잔혹한 발표를 마치며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이 결혼에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나가게 될 겁니다. 어쩌면 더 나쁠 수도 있죠. 이제 당신은 좋지 않은 평판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지훈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는 방금 기차에 치인 기분이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형이었다. 바로 그때 처음으로 아린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 시선은 너무 차가워서 지훈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지난 5년간 당신이 누렸던 모든 것, 아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이 살았던 집, 당신이 운전했던 차, 당신이 다른 여자를 위해 낭비했던 돈. 그 모든 것은 내 부모님의 피와 땀으로 산 거야. 당신이 내가 우리 가족의 고통 위에서 웃는 동안 나 혼자 묻도록 내버려둔 그 부모님 말이야. 그녀는 잠시 멈추고 그녀의 말이 스며들도록 했다. 그 모든 호화로움은 지난 5년간 내 남편 역할을 한 당신의 월급이었다고 생각해. 이제 당신의 근무기간은 끝났어. 그녀는 지훈 앞에 이혼 서류를 가리켰다. 그 서류에 서명해. 내가 차고의 몇 개의 상자에 싸놓은 당신 개인 물건들을 가져가. 그리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그것은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지훈은 앞에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 여자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판사,
배심원, 그리고 사형 집행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방금 그의 형을 선고했다. 더 이상 할 말도 싸울 것도 없었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납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손으로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었다. 게임은 끝났다. 지훈의 손에 든 펜은 실제 무게보다 1000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날카로운 펜촉이 그의 이름 옆 점선 위의 종이 표면을 눌렀다. 맞은편에서는 아린과 그녀의 변호인단이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가운 대리석 조각상과 다름없었다. 흐르는 매초가 일시간처럼 느껴졌고 귀에서 쿵쾅거리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린을 힐끗 보며 그 여자의 눈에서 한 줄기 망설임, 한 톨의 동정심을 찾았다. 없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자신을 꿰뚫어보는 한 쌍의 눈뿐이었다. 마치 그가 텅 빈 공기에 불과한 것처럼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그는 마침내 서명을 했다. 파란 잉크 자국이 마치 자신의 피부를 베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방금 자신의 삶에 대한 사망 증명서에 서명했다. 그의 파멸을 공식화하는 서류. 끝마치고 그는 서류철을 테이블 중앙으로 다시 밀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리는 일어서서 조금도 구겨지지 않은 블레이저를 정돈했다. 우리 볼일은 끝났어요. 그녀는 지훈이 아닌 그녀의 변호사에게 말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걸어나갔다. 그녀의 두 변호사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고 지훈은 점점 더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방 안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방금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렇게 끝나는 건가? 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것이 그들의 이별인가? 차갑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거래. 며칠 후 작은 트럭 한 대가 지훈이 묵고 있는 모텔 앞에 멈췄다. 2명의 직원이 갈색 상자 8개를 배달했다. 그 안에는 아린의 집에 있던 그의 모든 개인 물품이 들어있었다. 옷, 몇 권의 책, 대학 시절의 오래된 사진 앨범, 그리고 몇 가지 가치 없는 장신구들. 아린은 정말로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정말로 지훈의 것인 것만 주었다. 그가 지훈에게 주었던 비싼 선물들, 즉 그녀의 돈으로 산 선물들조차 그곳에 없었다. 그 비우는 과정은 너무나 깔끔하고 잔인했다. 지훈이 그의 좁은 모텔방에서 상자 더미 사이에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동안 아리는 오히려 더욱 바빠졌다. 그녀는 승리를 축하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잠식해온 세균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청소, 대소독이었다. 그녀는 최 변호사 사무실과 한동안 방치되었던 아버지의 회사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배웠다. 그녀는 모든 법률 문서, 모든 재무보고서, 모든 사업 제안서를 읽었다. 그녀는 모든 정보를 흡수하는 스펀지 같았다. 처음에 아린을 단지 수동적인 의뢰인으로 생각했던 최 변호사는 그 여자의 예리함과 끈기에 감명받았다. 아린은 단지 자신의 재산을 되찾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지배하고 싶어 했다. 다시는 지훈 같은 남자가 미래의 자신을 속일 수 없도록 뿌리까지 이해하고 싶어 했다. 하나씩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아린의 삶의 모든 줄에서 지워졌다. 그의 이름은 집 소유권 증서에서 삭제되었다. 그의 이름은 회사 이사진 명단에서 제거되었다. 그의 이름은 모든 투자 계좌에서 비활성화되었다. 아린은 수십 개의 문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펜이 그어질 때마다 그녀의 주권을 되찾는 한 걸음이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삶에 외과 수술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감염된 부분들을 잘라내고 멀리 던져버리는 반면에 지훈의 세상은 점점 더 쪼그라들었다. 결혼 반지를 판 돈이 바닥나자 모텔 주인이 그를 쫓아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오랜 친구 한 명의 작은 아파트에 얹혀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우울하고 절망적인 존재는 친구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일주일 후 그는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거기서부터 그는 이 친구 저 친구의 소파를 전전하며 옮겨 다녔다. 매번 더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고 그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짐이 되었다. 그는 일자리를 찾아보았다. 그는 이사로서의 경험에 의존하여 수십 통의 이력서를 보냈다. 하지만 서울의 비즈니스 세계는 좁았다.
그가 외도가 발각된 후 재산을 노리다가 아내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나쁜 평판을 가진 남자를 고용하고 싶어 하는 회사는 없었다.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실패한 기회주의자로 간주되었다. 몇 번 면접 단계까지 갔지만 면접관들의 경멸적인 시선은 그를 발가벗겨진 기분으로 만들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는 유라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적어도 유라는 이 고통 속에서 그의 동지라고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유라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한때 그의 놀이터였던 고급 쇼핑몰에서 힘없이 걷고 있을 때 그는 유라를 보았다. 그 여자는 평소처럼 아름다웠고 배가 나온 중년 남성과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남자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다. 유라는 그를 보았고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유라의 눈에는 동정심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경멸로 가득 찬 차가운 시선만이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얼굴을 돌리고 옆에 남자를 보석가게로 끌고 들어갔다. 바로 그때 지훈은 깨달았다. 그는 유라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는 단지 수단, 호화로움으로 가는 티켓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티켓은 이제 효력이 만료되었다. 이혼 판결일이 마침내 다가왔다. 재판은 매우 짧게 진행되었다. 지훈은 모든 동의서에 서명했고 아린 측이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 강력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아린은 법정에 출석하여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지훈은 법원이 지정한 국선 변호인 옆에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예전 자신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의 옷은 줄어든 몸에 약간 컸다. 그의 얼굴은 야위고 관리되지 않았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고 그들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선언했을 때 아리는 단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안도의 한숨. 그녀는 일어서서 변호사와 악수했다. 지훈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법정 밖으로 걸어 나올 때 그들은 좁은 복도에서 마주쳤다. 아린, 지훈이 쉰 목소리로 불렀다. 마지막 비참한 시도. 아린은 잠시 멈췄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다. 다시는 내 이름 부르지 마. 그녀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계속했다. 그날 밤 아린은 아버지의 서재로 돌아왔다. 테이블 위에는 법원에서 확정된 모든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혼 증명서, 모든 자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 증서, 맨 위에 대표이사로 그녀의 이름이 적힌 새로운 회사 구조.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한 뼘, 한 장, 한 원까지. 그녀는 은색 액자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 사진을 쓰다듬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녀가 정적 속에서 속삭였다. 이제 모든 것이 안전해요. 벅차오르는 기쁨은 없었다. 그녀가 느낀 것은 깊고 고요한 안도감이었다. 전쟁은 끝났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 인생의 어두운 장을 그녀 자신의 손으로 닫았고 그 장이 영원히 단단히 잠겨 있도록 확실히 했다. 1년이 흘렀다. 계속 흐르는 강물 같은 시간은 많은 상처와 쓴맛을 씻어냈다. 아린에게 시간은 치유자이자 스승이었다. 그날 아침 아린은 이사회 회의실의 큰 창문 앞에 서 있었다. 25층에서 그녀는 아침 햇살 아래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서울의 분주함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모님이 남겨주신 큰 집에 살지 않았다. 그 집은 너무 컸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너무 가득 차 있었다. 이혼 절차가 끝난 후 그녀는 그 집을 팔고 도시 중심부에 더 현대적이고 간결한 펜트하우스를 샀다. 사무실과 더 가깝고 관리하기 더 쉬웠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1년 동안 내린 많은 단호한 결정 중 하나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같은 여자가 아니었다. 머리는 이제 어깨 길이로 짧게 잘라 더 신선하고 전문적인 모습을 주었다. 옷 스타일도 변했. 그녀는 우아한 정장이나 심플한 비즈니스 드레스를 더 자주 입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경외감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자신감과 권위의 아우라를 뿜어냈.
한때 흔들렸던 그녀가 물려받은 회사는 이제 그녀의 리더십 아래 다시 급성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지 상속녀가 아니라 유능한 리더임이 입증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적 직관에 그녀의 특징인 현대적인 감각과 효율성을 결합했다. 그녀 뒤에는 고위 임원들이 이미 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가 돌아서서 주좌석에 앉았을 때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하며 다음 분기 회사 전략을 설명했다. 그녀는 모든 데이터, 모든 숫자,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다. 더 이상 연약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흔적은 없었다. 그곳에는 CEO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아리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재정비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했고 피트니스 센터의 샌드백에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녀는 지훈과 결혼하는 동안 멀어졌던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했다. 그녀는 도피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다. 그녀는 한라산을 등반했고 동해에서 다이빙을 했으며 교토의 거리를 혼자 걸었다. 모든 여행은 그녀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고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했다. 매주 주말 그녀는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나 저주를 품고 오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하얀 백합 한 다발과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호접난 한 줄기를 들고 왔다. 그녀는 거기에 앉아 자신의 모든 성취, 모든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린,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어머니. 그녀가 바람에 속삭였다. 아린, 행복해요. 저를 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오후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의 차는 강남의 붐비는 교차로 신호등에 멈춰섰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무심코 옆 인도를 훑었다. 서두르는 보행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낯익어 보이는 마른 남자를 보았다. 그 남자는 약간 낡은 다단계 건강식품 회사의 유니폼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피부는 햇볕에 검게 탔다. 머리는 약간 길고 정돈되지 않았다. 그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거나 거칠게 거절했다. 그 남자는 지훈이었다. 아리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끓어오르는 증오는 없었다. 동정심도 만족감도 없었다. 그녀가 느낀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한때 그녀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녀를 밤새 울게 했으며 그녀의 마음을 쥐고 있던 그 남자는 이제 길가의 낯선 사람, 그녀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의미 없는 엑스트라에 불과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처럼. 지훈은 아린의 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이 아주 잠깐 마주쳤다. 지훈의 눈에서 아린은 충격, 수치심, 그리고 깊은 절망을 보았다. 반면 지훈은 아린의 눈에서 아마 차가운 평온함만을 보았을 것이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아린의 운전기사가 가속 페달을 밟았고 고급 세단은 부드럽게 나아가며 인도에 멍하니 서 있는 지훈을 남겨두고 떠났다. 배기가스 연기와 서울의 저녁 소음 속에서 아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시선을 앞으로 밤을 맞이하는 우뚝 솟은 고층 빌딩들로 돌렸다. 그녀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주황색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끓여 발코니에 섰다. 아래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폐를 채우는 시원한 밤 공기를 느꼈다. 그녀의 복수는 1년 전에 끝났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지훈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가 아니었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지금이었다. 그 남자의 파멸을 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그녀의 행복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고통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때, 그녀의 삶이 증오로 채우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재산을 되찾았다. 그녀는 명예를 되찾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폭풍은 지나가고 맑은 하늘과 무한한 지평선을 남겼다. 새로운 새벽이 서아린에게 진정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이번에 그녀는 자신의 운명의 여왕으로서 자신의 두 발로 홀로 그것을 맞이할 것이었다. 그녀는 차
자유로웠다.